네, 여기도 제 공교육 붕괴 현장을 책에서 담았는데요. 네. 작년에 서희초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의정부 초등학교 사건도 있었고, 그 그러니까 교사의 교권, 그 교권 붕괴는 이미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결국 기저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를 인서울대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입학 프로그램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고 있는데, 대입 입시 제도에 맞게. 그래서 몇 살부터 돌렸냐면은 소위 8살 때부터 돌리고 있는데, 늦어도 10살부터는 돌리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고등학교 1학년 전까지는 정규 교과 과정을 전부 끝내고 나머지 2년 동안에는 추가적으로 여러 교회 활동 등을 하고 경력을 쌓고 이러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정규 교과 과정에서 그 시간 소위 회방을 놨을 때 이제 그 전체 교육 과정을 통제하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하려는 교사가 더 문매를 맞아요. 그냥 냅두라,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모든 학생이 그런 게 아니라 또 섞여 있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도 돌겠는 거죠. 어떤 학생, 모든 학생 맞추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교권을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이제 그 결과가 교권이 살아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근데 교권이 살아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런 전제 조건들에는 소위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그냥 뭘 해도 벌어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세상이면 괜찮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 교육해서 좋은 대학교 와서 높은 소득을 받으면서 살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아닌 사람은 또 아니게 살아도 괜찮은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입 진학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전성기 때는 84%인가 그랬는데 미국과 일본보다 20%포인트 높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높은 고도의 대입 진학률을 보내는 건 거꾸로 말하면 그 대학교들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경쟁력이 그만큼 높지 않았던 거가 되는 거다 보니까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 그 과도한 레이스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전국적으로. 근데 외국 대학이나 외국사를 얘기하시면서 한국보다 더 교육률이 심하다. 맞죠? 맞는데 전체 평균을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압도적이에요. 대입 진학률을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그런 게 아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문제는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결국 교육은 또 부동산 문제랑도 연결되고, 그런 학교를 잘 가기 위한 그런 학원과 몰집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결국 부동산 문제는 결국 교육 문제이기도 하고, 교육 문제는 평생 생애소득 문제이기도 하고, 평생 생애소득 문제는 이제 연금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까 그 완전한 100% 국가가 주는 그런 나라랑 100% 개인 조달 얘기했는데 그런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요즘에 느끼는 거는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라든가 그런 혁신안이 최근엔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료 사회에 좀 아쉬움을 담아서 이 책은 그런 부분을 많이 담고 있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한국 경제가 소멸한다, 피크아웃이다 이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방금 말씀 나눈 그 주제는 일종의 교육 부문,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 교육을 해석한다면 에듀푸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출산하거나 할 만한 의지를 좀 꺾어 놓는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에듀푸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푸어가 이제 하우스 푸어인데, 네. 역시 또 부동산 부분에 정통하고 계시니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챕터 7이 용적률 750%라니 그 집은 누가 사나, 이 대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네. 한국 경제를 위기로 가져오는 징후다라고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은 한 2,300만 채 정도 되는데요. 가구 분파가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구 수 역시 어느 정도 정점 찍고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대 중후반부터는. 네. 근데 가구 수가 정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집이 필요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새 집에 대한 선호는 매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그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전국에 있는 108개소에 해당하는 아파트로 치면 200만 호의 그 주택들을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비 사업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한국의 정비 사업이라는 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리모델링이든 다 공통인데 일반 분양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분담금을 낮추면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일반 분양이 될 거라는 거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일반 분양이 되려면은 그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맞춘 적절한 매수 수요가 따라와 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30년대 중후반부터 소위 성장률 제로 사회로 간다고 쳤을 때 그때 지금처럼 규모 있는 수준의 막 몇백만 원 정도 되는 200만 원을 1.5배로 정비하면 최소 300만 원가 넘잖아요. 네. 그런 주택들을 공급했을 때 그 집을 신규 주택으로 적극적으로 사들일 가구 수가 미래에 존재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은 집은 공급하는데 요즘에 중국처럼 될 수도 있어요. 집의 과잉 공급. 그러니까 주택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손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90년대에 연간 200만 호 가까운 주택을 매년 6년 연달아 공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훗날 지나고 보니까 평균 공실률 18% 된 다음에 이제 외곽이 텅 비어 버리면서 그걸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한 돈을 썼었어요. 네. 우리는 어떻게 다행히 운 좋게 타이트한 재고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잉여주택이 많아서 막 남아도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현재는 그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재건축, 재개발 빨리 해야 되니까는 용적률 750%까지 주면서 집을 매시브하게 지어버려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우리도 그때는 중국이나 일본 된다는 겁니다. 90년대 후반의 일본이나 2020년대의 중국처럼 과공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경제에서 과공급은 어마어마한 그 손실이에요. 투자가 됐는데 시가가 없다는 거니까 그게 거의 생산으로 안 잡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공급 될 때는 생산으로 잡지만 안 팔리면 완전 빵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책에서도 챕터 13, 14가 부동산 돈잔치는 끝났다. 또 14, 부동산 투자 시대의 종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또 인구나 한국이라는 이제 소멸 현상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동의하시겠지만 동의하십니까? 부동산 이제 돈잔치는 끝났다. 뭐 투자는 이제 종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전 역설적으로 한국이 그 부동산 자산이 그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채택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역설적으로 그래서 종말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자본은 생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비생산 자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 한국의 경우에는 비생산 자산인 주택으로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생산 활성으로 가는 돈의 규모가 비중이 줄어들면서 GDP 전체에서 민간 소비 비중도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주택 자산 경제를 추구하던 여러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인데 네. 중국도 GDP 내 내수 소비 비중이 낮고 부동산 경제니까요. 한국도 이제 부동산 경제니까 GDP 내 민간 소비 비중이 20년 차트 보면 추세적으로 계속 우하향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우하향할 것 같아요. 더 우하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한국의 그 경제라는 거는 결국 주택 자산이라는 진짜 암세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폭발적으로 크고 있으니까 네. 좋아 보이는 거죠. 예, 좋아 보이는 거지만 결국 그런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으면은 뭐 생산으로 갈 법했던 그런 돈들이 글로 과잉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 우리의 활동력,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전 잠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돈 번 시대 끝났다는 거는 올해 끝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제 채널에도 가끔 막 달려요. 제가 장기적으로 안 좋게 본다 그러면은 뭐 이번에 어느 단지 뭐 신고가 찍었던데요. 아니면 정거 좀 회복했던데요. 이렇게 얘기 달리거든요. 뭐 전 다 좋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은 붕괴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거든요. 웬만한 나라에서는. 네. 조정은 있지만 붕괴는 없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이런 유례없는 가구수 감소와 그 다음에 이런 잠재 성장률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만들 정도의 인구 감소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여준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 가는 길이 세계 최초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미래는 어차피 열려 있는 거니까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네. 근데 현재까지의 경로와 과정을 봤을 때 미래에도 이렇게
그 수요가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주택 자산이 주장창 올라갈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점점 외곽에서부터 좁혀진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소멸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라면은 한 10년 지나면은 수도권 외곽 소멸이고요. 그러면 여기 뭐 소위 서울만 잘 살자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쪼그라드는 거죠. 경제 사이즈가 줄어드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런 게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저는 우리 사회가 결국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게 되는데 저는 그 수단이 그러니까 결국 투자 이민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꾸 그 외화 자산을 취득해 놓고. 네. 일단 한국에 있는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 조금 불안해 보이니까 지금은 자산 배분 레벨인데 나중에는 자산 배분 레벨을 해외에 좀 더 많이 두고 이러면서 그렇게 갈 것 같아가지고 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나간다는 거는 그런 거를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주택 자산이라는 암세포를 키우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적으로 이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자, 벌써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책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또 대주제가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은 일본. 네. 마치 일본처럼 우리도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피크 코리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뭐 피크 저펜 아니겠습니까? 네네. 피크아웃을 이미 찍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뭐 암울한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과거에는 2010년대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좀 우습게 봤거든요. 20년간 뭐 정체됐다. 네. 잃어버린 20년 얘기를 하니까 한국이 좀 바라봤을 때 일본이 우스웠겠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97년까지는 그러니까는 일본식 중앙 집권형 정부 주도형 2차 산업 중심의 성장 경제였는데 97년부터 미국 주사를 맞았으니까 이제 약간 미국 중심으로 좀 이렇게 변하면서 그때부터 일본과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더더욱더 또 중국이 옆에 있었고 이러니까는 네. 성장률 쫙 나오면서 일본을 이제 우습게 봤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현재 스코어를 놓고 보면은 여전히 일본은 출산율 1.3명에 인구 1억 3천만 명에 그 다음에 경제 사이즈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인당 GDP를 떠나서 결국 경제 규모 자체가 한국보다 2배 반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여전히 강국이고요. 그리고 지방 소멸 일본도 문제지만 일본 지방들 다 짱짱이 살아있고 지방 공립 대학교들 랭킹들 다 짱짱하고 지방도 개별 지방의 컨텐츠를 담으면서 그러니까 뭐 도쿄만 있는 게 아니라 도쿄 있고 오사카 있고 고베 있고 큐슈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데 지금 지방 소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제 수도권 도시국가로 스퀴징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보다 더 하드한 그런 이제 잃어버린 몇 년을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끝은 아닐 겁니다. 뭐 이제 이민 정책도 있고 다른 정책들을 써가지고 살릴 수는 있으니까 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드 랜딩에 대비가 돼 있느냐 이제 그건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 하드 랜딩이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현재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 일본의 30년, 잃어버린 30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한국은 그보다 더 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니 지금 당장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소멸할 것인가 뭐 아니면 생존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암울한 전망이 많은데 그 암울한 전망이 거짓이었어, 잘못된 전망이었어 라는 상황이 놓여지기를 모두가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생존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 뭐 길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대응을 해야 된다. 예, 좀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결국은 이런 모든 문제의 출발점을 생애 주기 전체의 그런 경제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생애 주기 전체의 경제 문제는 그래서 근로기간의 근로소득과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뭐 소득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근로기간 이후에
소득에 대해서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필요한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 서비스를 있어야만 되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부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나설 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근데 그 뒤에서부터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가 은퇴 이후의 연금 제도고,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그 한국도 그 퇴직연금 제도가 현재는 그냥 정말 너무 퇴직금처럼 처리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소득 대체율 지금 40%인 연금을 한 60, 70%까지 올릴 수 있는, 60%까지 올릴 수 있는 그 20%를 퇴직연금이 커버를 해주고, 나머지는 또 추가적으로 뭐 개인이나 국가에서 여러 제품 서비스를 보조해주는 형태로 간다면은 노후에 대한 그런 큰 고민이 없는 상황이 되면 정말 전 많은 게 바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연금 얘기를 하면 맨날 연금 뭐 더 내세요, 뭐 소득 납부율 13% 올리세요, 뭐 소득 대체율 50% 줄게요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미래 되면은 뭐 연금 재정 유지해야 된다 이러면 소득이 막 40%씩 연금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다른 모든 나라가 노령사회 앞두고 연금 개혁을 했어요. 한국은 그 연금 개혁의 큰 방향은 뭐냐면 결국 국내 자산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연금을 벌어야 되겠다. 연금으로 수익률을 제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캐나다도 그렇고 대부분의 거의 모든 나라가 해외 자산을 적극 취득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하면서 수익률을 장기 평균으로 올렸거든요. 뭐 레이달리오 브릿지워터에서 요즘 레이달리오 수익이 안 나오니까 막 여러 주에서 돈 뺀다고 하는데, 그런 연금들이 다 사모펀드 맡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연금운용 수익률 극대화 전략하는 형태로 연금 제도를 바꿔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40%라도 완전 짱짱하게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납부할 필요 없이라도요. 지금 이미 돈이 1,000조 넘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돈을 저는 연금재원 같은 그런 건보재원, 연금재원 같은 그런 여러 형태의 우리 사회가 모아놓은 그런 자산들이 뭐 잘 운용이 되는 형태로 가면서 이제 우리 개인들에게 부담을 점점 낮춰주는 방식으로 가야 하나씩 다 풀릴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이런 형태로 그냥 알아서 다 하세요. 뭐 빡세게 일해야 되고 자본주의니까는 뭐 근로 시간 이후에도 계속 일하시고 엔잡 하시고 주말에도 일하시고 이러면은 우리 노동력이 회복이 안 되고 이제 훼손이 일어나면은 뭐 건강 잃고 다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뒤에서부터 바꾸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 네. 이 피크아웃 코리아라는 어쩌면 경고성 메시지입니다만,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고 뭔가 지금부터 이 피크아웃 코리아가 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좀 고민하는 데 있어서 오늘 최상욱 대표님과의 토론이 좀 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많은 분들께서도 이런 지적인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까지 드립니다. 자, 끝으로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토론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참여한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그 사무실에 있는 건물이 너무 새 건물이어가지고 이제 좋았고요. 네. 그리고 경인남님 활동하시는 그 무대가 어쨌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걸 보니까 채널이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뭐 채널 좀 잘 성장 계속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인남 채널 뭐 사랑하시는 만큼 저희 세부심에도 가끔 놀러 오셔가지고, 저희는 되게 학고방 채널이거든요. 이제 이런 거대한 스튜디오를 볼 때마다 멋있다 약간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저도 좋은 채널과 좋은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